당신의 삶에 조금씩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프와 이주와 리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게 하이텐션으로 가야 돼. 네, 너무 지쳐있어. 너무 기계적인 것 같아요. 한 주를 지치게 보내고. 아니 다들 우리 지금 멤버님들이 좀 바쁘게 힘들게 지내셨던 것 같아요. 이진님은 좀 안 바쁘셨나요? 저는 뭐 늘 똑같습니다. 편의점 일상이라는 게 뭐 이렇게 바쁘지도 않고 그냥 그럭저럭 그래. 아 그리고 저희 편의점 근처에 또 코로나가 또 크게 터져가지고 크게 터졌어요. 아우 어느 저쪽에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대량으로 좀 발생을 해가지고 좀 주의를 많이 겁이 나더라고요. 손님들이 몸 조심하시고 그러니까요. 네, 꼭 저희 시네브로를 위해서 저 마스크 꼭 쓰시고. 아, 저 항상 마스크 쓰고 있어요. 그러면 좀 떨어져 앉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요즘 원거리가 유행이라서 그냥 원격으로 좀 진행이 저 멀리 떨어져 앉아요. 네네네. 목소리만 서로 그러니까. 나오면 되니까. 다들 일주일 동안 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뭐 이제 좀 일하고 영화 보고 뭐 놀고 뭐 이랬어요. 딱히 어제 또 과음을 하셨다. 아 그러니까 계획이 없던 과음이어서 굉장히 몸이 힘들어요 지금. 이프님은 어떠셨나요? 아 저도 일하고 영화 보고 놀았는데 저는 과음은 안 했는데 다음을 뭐라 해야 되지? 다음 1일 1주 해가지고 그 누적돼서 조금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예요. 하지만 영화는 다 보고 왔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다음 주에 또 추석이잖아요. 맞아요, 네. 추석에 우리 좀 쉴 수 있으니까 오늘 한번 가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의 라인업은 제가 제키 브라운을 하고 그다음에 이프님이 킬빌 1, 2. 네, 1, 2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음님이 제가 바스터즈를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출시 연도 순으로 개봉 연도 순으로 이제 가는 건데 저희 최대한 개봉 연도 순으로 하고 있었지 않나요? 맞아요. 제키 브라운은 그 저수지의 개들이 92년작이고 펄프 픽션이 94년 그 다음에 제키 브라운이 97년작입니다. 네 맞습니다. 요걸 한번 근데 제가 또 재밌어요. 이번 주에 원래 저희 계획이 킬빌 1, 2랑 바스터즈만 보기로 했었어요. 원래는. 맞아요. 근데 제가 중간에 계획을 변경했죠. 왜냐면 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의 작품이 총 세어보니까 10편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킬빌 1, 2를 합치면 그렇죠. 9편이 되는 거예요. 저도 알았어요. 저도 요번에 알아가지고 우리가 제키 브라운을 빼먹었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10편이면 근데 그럼 끝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니야, 그분 입장에서는 킬빌 1, 2를 합쳤을 거야. 맞아. 원래는 킬빌을 이제 한 작품이었다고 하는데 러닝타임이 너무 길어서 잘랐다고. 4시간이잖아요. 네, 그거를 누가 봐. 재밌긴 한데 4시간을 통째로 앉아보기 힘들거든요. 요즘 시대에. 네네. 잘 자른 것 같아요. 네네. 절묘하게. 그래서 제키 브라운을 원래 이제 이게 제키 브라운이 각본하고 감독을 쓴 작품을 다 합치면 10편이고 이분이 그 타란티노 감독님이 뭐 각본만 쓴 작품도 있고 그런 건 뺐죠. 각본을 쓴 작품은. 그래서 어쨌든 한번 제키 브라운을 해볼 텐데요. 그래서 제가 보고 오지 마시라 그랬어요. 왜냐면 일주일에 4편을 보는 건 너무 무리다. 다 이거를 근데 저는 다 이거를 몰아보느라 죽는 줄 알았지만 어쨌든 저 혼자 봤어요. 그래서 본 상태에서 지금 이제 두 분 안 본 상태에서 이제 가면 요것도 또 나름의 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면 저는 처음 봤을 때는 2번을 봤는데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지루하더라고요. 이게 그 다른 평을 읽어봐도 타란티노 감독님의 작품 중에서 좀 저평가 받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데스프루프와 더불어 양대 쌍벽을 이루는 좀 타란티노의 저평가된 작품이다. 워스트죠. 워스트 작품이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도 봤을 때 좀 지루한 느낌? 타란티노 감독님 특유의 뭐 그 좀 잔인한 묘사라든지 그리고 화끈한 뭐 액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밋밋해요. 밋밋하고 좀 그래서 저도 좀 졸면서 몸이 지친 것도 있지만 졸면서 봤다. 이 영화를 내가 왜 한다 그랬을까 했는데 그 2번째 봤을 때는 참 좋았다. 참 좋았다. 이 영화가 진짜
이거는 그래서 두 번 봐야지 진가가 발휘되는 작품이다. 근데 그 와중에도 2번을 보셨네요. 그러니까 내가 미쳤지. 굉장한 노력이시네요. 제가 이제 첫 번째 볼 때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네. 내가 지금은 지루하지만 두 번째 볼 때는 이 영화를 사랑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의 의미를 파면 팔수록 이거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네네. 그 장르가 액션이 그럼 하나도 안 나와요? 액션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총 쏘는 장면 나오고 막 사람 맞고 쓰러지는 장면 나오는데 좀 그게 다예요. 좀 액션이라 좀 애매해요 이게. 그냥 좀 뭐 범죄물이긴 한데 어쨌든 애매해.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영화의 키워드는 꽤 간단해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예요. 이 영화의 장르가 뭐 다른 사람은 범죄 스릴러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연애물이다. 로맨스물인 로맨스 멜로물이에요. 사랑 이야기. 타란티노 감독님의 유일한 그 사랑 이야기. 다른 영화 없죠, 솔직히. 타란티노 감독님 로맨스 없죠, 다른 거. 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사랑 이야기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이거는 흑인 영화다. 네. 흑인을 위한 헌정 영화 이런. 네, 흑인의 영화다. 온전히. 그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설명하면 오늘 시간이 끝나요. 이거를 제가 한번 왜 이게 멜로 영화냐. 한번 주인공을 여러분 아무 정보를 모르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더 재밌는 거야 이게. 설명해 주시나요? 이게 또 스포일러 되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 영화 제목도 못 들어봤을 걸요. 그죠? 보지도 못하고 제키 브라운은 사람 이름인데 그 스튜어디스예요. 항공사 직원. 요 정보만 듣고 이게 여주인공이에요 이분이. 제키 브라운이. 네. 그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멜로 드라마를 상상하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여자 주인공이 스튜어디스면 남자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어쨌든 멜로 영화야. 멜로 드라마 이거는. 약간 해외여행 자주 다니는 그리고 이코노미석은 타지 않는 그런 백만장자까지는 아니라도 꽤 재벌가의 뭐 2세 뭐 2, 3세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죠. 한국 영화의 한국 드라마의 그런 그렇거나 아니면 파일럿이거나. 뭐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네. 하지만 역시 타란티노 감독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뻔한 얘기를 싫어하시는 분이라서 여자 주인공은 또 저쪽에 이분은 왠지 백인의 그 금발 한 20대 정도 되는 여성일 것 같죠. 제키 브라운이. 네. 근데 이 제키 브라운은 극 중에 44세의 흑인 여성이에요. 독특하죠. 이 설정 자체가. 네. 44세의 흑인 여성이고. 스튜어디스 중에서 거의 제일 헤드겠네요. 제일 그 짬이 장난이 아니겠네. 고참이죠, 이분은. 그리고 그다음에 남자 주인공은 거의 58세. 50 극중 나이가 둘이 합하면 100살이 넘네. 그러니까 노년의 로맨스인데 58세의 백인 중년 남성이에요. 이것도 독특하죠. 아니 흑인이면 솔직히 흑인끼리 이제 이렇게 맺어주고 그러잖아요. 보통 영화에서. 네네. 근데 인종이 달라요. 또 백인이고 58세면 거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죠. 그게 남자 주인공이라 보니 어쨌든 연애 대상이에요. 네. 이런 상황이 있고 요 설정 자체부터가 또 재밌죠. 재밌네요. 근데 어떻게 이 아이가 또 맞물리냐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또 스릴러적인 요소가 가미되는데 사무엘 잭슨이 나와요. 네네.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 설마 사무엘 잭슨 제키 브라운 아니죠? 아니 그다음에 마이클 키튼이 나와요. 되게 쟁쟁한 분들이죠.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도 솔직히 로버트 드니로 하면 영화계의 대선배였을 거야 아마. 그렇죠. 엄청나고 마이클 키튼도 그때 뭐 장난 아니었 잘 나가는 그런 배우였을 거고. 근데 이분들의 역할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사무엘 잭슨 같은 경우 이제 오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아까 이제 제키 브라운은 여자 승무원, 그다음에 그 제키 브라운의 상대역은 맥스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 그다음에 사무엘 잭슨은 오델이라는 이름으로 그 총기 불법 판매상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 잭슨 오델과 제키 브라운의 관계가 뭐냐면 오델이 그
멕시코에 음. 불법 자금을 은닉했어요. 한 50만 달러 정도를. 네. 그거를 운반하는 자금책이 제키 브라운인 거야. 아. 그녀 본인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절묘한 게 승무원은 그 보통 이제 항공사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 어떤 스크린 같은 거 네. 통과하잖아요. 네, 네, 가방 네. 같은 거 이제 다 이제 엑셀로 네. 찍고. 근데 거기에 안 걸려요. 제키 브라운. 그러니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런 승무원의 이점을 이용해서 오델이 포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음. 어쨌든 그 이제 자금 조달책이 제키 브라운이다. 네. 그럼 둘이 동업자예요? 그렇죠. 동업자인 셈이죠. 그리고 그 오델의 집에 이제 같이 동거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은 로버트 드니로. 이 로이스로 나오는데 네. 로이스는 은행 터리범이에요. 은행 터리범을 하다가 4년에서 2개월 적은 기간 동안에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잡혀가지고 3년 한 10개월 정도 보역했던 거죠. 최근에 이제 나왔는데 한 20년 전쯤에 오델을 감옥에서 만나서 친해졌다. 이런 설정으로 나오더라고요. 로이스와 오델은 친구고 그 다음에 멜라니라고 나오는데 멜라니는 그 백인인데 그 항상 비키니를 입고 있고 그 금발의 어떤 미인이에요. 그런 설정인 것 같아요. 항상 비키니를 입고 있다고요? 그 사람은 이상한 여자네. 은행에 갈 때도 비키니를 입나요? 아니 근데 거의 이제 집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누워가지고 의자에 좀 편하게 누워서 마약을 머리를 많이 타시나 보다. 네, 네. 마약을 하는. 그것도 집이 보면은 해변가에 있어요. 그럼 그런, 인정. 네, 그런 설정이고 언제든 수영을 할 수 있게. 이 사람은 백인 서퍼다. 뭐 이런 설정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어떻게든 뭐 오델이 잘 꼬셨나 보죠. 그 재밌는 게 아니 흑인 중년 남성의 집에 백인 두 명이 살고 백인들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그 은행털이범 루이스고 한 명은 되게 한 20대 정도로 보이는 멜라니예요. 근데 왜 뭐가 부족해서 오델한테 빌붙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델이 어쨌든 뭐 돈으로 꼬셨는지 네. 뭐 하여튼 이 세 사람이 같이 살고 있어요. 첫 장면이 오델이 그 루이스한테 그 비디오 같은 걸 보여주는데 총기 자기가 총 불법 총기를 파니까 그거 시연 영상이에요. 시연 영상에서는 비키니를 입은 미녀들이 나와서 총기를 하나씩 막 쏘면서 보여줘요. 저는 이런 총을 좋아하죠. 박력 있으니까요. 하면서 막 총을 막 쏴요. 그게 총기를 하나씩 보여줘요. 그걸 뭐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모션 영상이. 프로모션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오델은 루이스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이런 식으로 총을 많이 팔았는데 말이야. 원래 120달러 정도 되는 총을 아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뭐 1200달러 정도의 총을 아니 원래는 200달러 정도의 총을 1200달러 정도에 판다고. 그거를 멍청한 놈들이 다 사간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자기 그래서 한 50만 달러 정도 지금 벌었다. 그런 식으로. 요게 이제 한 부류예요. 오델 패거리. 한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제키 브라운이 이제 그 공항에 처음에 들어와요. 입국하면서 걸려요. 걸리는데 마이클 키튼이 그때 나와요. 마이클 키튼은 레이라는 형사예요. LA 경찰 소속이죠. 레이와 또 다른 경찰이 한 명 있는데 둘이 맨날 같이 다녀요. 근데 그 제키 브라운이 입국하는 걸 보고 잡아가지고 가방 검사를 하겠다. 근데 가방을 뒤졌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들고 오던 그 1만 달러가 보이고 그 안에 또 그 마약 그 가루 같은 거 흰 가루가 들킨 거죠. 이게 어떻게 들통이 났냐. 이게 원래 평상시에 안 걸렸거든요. 근데 또 오델의 그 부하 직원 중에 보먼이란 흑인이 있어요. 네, 보먼이란 흑인이 있는데 이 청년이 우연히 경찰에 잡힌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뒷좌석인가 하여튼 뭐 총기 소지로 잡힌 거예요. 기관총을 싣고 이 보먼이가 친 거 생각 없이 기관총을 싣고 달리다가 걸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이제 다 분 거예요. 자기가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거를 자기는 뭐 오델 밑에 이거 이 제키 브라운이 막 자금을 하여튼 이런 걸 다 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키 브라운이 걸린 거예요. 지금 불어가지고. 그럼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제키 브라운도 그렇고 보먼도 그렇고. 그럼 오델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답답하겠어요. 그쵸. 자기가 이제 좀 다 이제 경찰한테 잡히게 생긴 거예요. 꼬투리가. 그런 상황에서
아까 이제 그 연애 대상 있잖아요. 제키 브라운의 연애 대상이 맥스를 만납니다. 맥스가 누구냐면 흥신소 같은 거 대신 일을 해주는 그런 뭐 어떤 잡일 같은 거 다 처리해드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 맥스예요. 맥스한테 가서 오델이 부탁을 하죠. 지금 보먼이라는 사람이 자기 직원인데 갇혀 있는데 내가 1만 달러를 줄 테니까 그 보먼을 그 미국에는 보석금 제도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돈을 주면은 네, 네. 그 사람을 빼올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1만 달러를 내가 줄 테니까 빼와 달라. 네, 네. 걔가 다 입이 가벼워서 다 불면 다 끝장이다 이 큰일이니까? 사업이에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맥스는 오델한테 자기한테 수수료로 $1,000를 달라. 10%. 그러면서 아니 왜 그 오델 당신이 직접 가지 않냐. 근데 오델은 설명하죠. 야 미국 아니 흑인이 경찰서에 가서 1만 달러를 현금으로 내밀면서 보석금으로 풀어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겠냐고 의심할 거다. 분명히 의심한다. 그래서 당신이 대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아까 로버트 드니로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루이스. 네. 네. 왜 걔한테부터 안 했냐고요? 그 사람 백인인데? 걔는 은행털이범이니까 아, 맞네. 당연히 재밌겠고. 정가범으로서 100만 맞네. 달러, 뭐 10,000달러가 있으면 그거 의심하겠지. 들고 튀지 않을까요? 아, 또 그리고? 그럴 수 있겠네. 확실히 타란티노 감독님은 어. 개연성을 확실히 하신다. 네. 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맥스한테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네. 이건 뭐 개연성이 필연적인 거 이건. 네. 그래서 맥스는 음. 여기까지 이제 모든 인간 관계가 다 나왔어요. 네. 아까 그 오델 패거리, 네. 맥스는 중간 책, 그 네. 어떻게 보면 보석금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네. 그 다음에 제키 브라운과 제키 브라운과 거기 얽혀 있는 경찰들, 경찰들. 의심하고 계속 수사하고 있는 네. 경찰. 그 다음에 보먼. 나올 사람 다 나왔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요게 이제 재밌어요. 또 한번 해볼게요. 맥스가 네. 이제 보먼한테 이제 보석금을 전달해 주러 이제 풀어 가가지고 어쨌든 보먼이 풀려났는지 아니면 보먼이 그 이전에 이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밤에 오델이 보먼 집에 찾아가요. 헤이 하면서 막 하면서 찾아가가지고 보먼을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보먼한테 한 부탁을 해요. 내가 지금 한국인 한인타운에 지금 코리아타운이야? 거기 나와요. 한인들한테 총기를 팔려 갈 건데 네가 한번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 나는 원래 거래할 때 혼자 가지 않는다. 같이 가자. 동료랑 같이 간다. 네가 그래서 총을 들고 있다가 잠깐 위협만 해주면 된다. 그 제스처만 해주면 걔네들이 겁을 먹을 거다. 너의 역할은 그거다. 어쨌든 그 꼬셔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근데 자기 차에 타려고 그러는데 자기 옆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그 트렁크 뒤에 네가 들어가 있어라. 트렁크 뒤에서 장총을 들고 있다가 내가 트렁크를 열면 네가 총을 쏘는 척하면 된다. 그 역할 해달라. 근데 이 이제 보먼이란 직원이 내가 왜 트렁크에 들어가야 되냐고 엄청 막 반발을 하고 난 안 하겠다고. 근데 이 오델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무엘 잭슨이 계속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나랑 요거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결국에 이제 설득해서 탔어요. 근데 이 보먼이라는 사람은 이제 가는 척 하다가 트렁크를 열고 오델이 총을 쏴서 죽여요. 왜지? 갑자기 총을 쏴서 죽여요. 권총 2발을. 이게 어떻게 보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갑자기 맞아요. 근데 이게 보석금 내고 석방하기 전, 그러니까 전인 감옥에 거야. 가기도 전 과거 네. 얘기죠. 아니 감옥 일단 걸리긴 했는데 거기 아직 미국 제도가 그런지 몰라도 구치소에 안 갇혀 있고 이 사람이 가석방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집에는 머물고 있는 거예요. 네. 보호 관찰 뭐 이런 그런 거 단계인 것 중이었나? 같아요. 네. 감옥에 어쨌든 가긴 가는데 이걸로 만약에 걸리면 이 사람이 한 10년 이상 산다고 뭐 불법 무기 소지죄에다가 막 이런 걸 다 해가지고 그러면 얘는 보먼은 어쨌든 자기 일을 다 털어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먼저 죽인 거예요. 먼저 손을 쓴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보먼을 일단 제거를 했어요. 보먼 사망. 그리고 근데 그 보석금은 그럼 왜 낸 거예요? 보석금은 죽일 건데? 어차피 죽일 근데 건데 경찰서 안에서 죽일 수 없으니까 빼내서 죽여야 되죠. 빼내고 나서 죽인 거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어쨌든 맥스가 어쨌든 그렇게 됐고 두 번째 타겟은 누가 될까요? 당연히 제키 브라운이 되겠죠. 제키 브라운이 이제 어차피 경찰한테 걸렸고 불 것 같으니까. 불 것 같으니까 맥스가 어쨌든 그 오델의 이제 사주를 받고 제키 브라운이 지금 갇혀 있는
구치소로 가요. 구치소로. 여기가 이제 두 사람이 맥스와 제키 브라운이 만나는 첫 번째 지점이에요. 아, 제키 브라운이 구치소 저쪽 멀리서부터 걸어오는데 네. 맥스가 그 아무 그냥 별 생각 없이 봐요. 여자가 걸어오네. 저 사람이 제키 브라운인가 하는데 그 얼굴이 이제 클로즈업 되면서 맥스의 얼굴을 딱 계속 보여줘요. 반했구나. 근데 맥스가 눈을 떼지 못하고 뭔가 진짜 반한 얼굴로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런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반했다는 거를 그 음악이 절묘하게 흘러나와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반한 거야. 너무 예쁜 거야, 이 사람한테. 네. 그냥 하염없이 보고. 저는 그게 첫 번째 볼 땐 몰랐는데 두 번째 볼 때는 그 뭐랄까 반한 심정을 되게 잘 표현했더라고요. 다른 데 찾아보니까 이때 당시에 97년에 이 맥스를 맡았던 로버트 포스터란 이분이 나무 조연상으로 많이 후보로 오르내릴 정도로 연기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뭔가 좀 이게 좀 아련한 느낌도 들고 되게 좋았어요. 네. 둘이 만나서 이제 맥스가 차를 운전해서 제키 브라운을 이제 집에 데려다주러 가는 거죠. 근데 맥스가 제키 브라운한테 뭐 잠깐 뭐 술집에 들렀다가 이게 어떻게 유혹을 하는 건가? 이렇게 바로 가면 좀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좀 회포라도 풀고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네. 제키 브라운은 좀 어두운 곳에 자기는 너무 밝은 데가 싫다. 어두운 집 근처에 가겠다. 네. 그래서 술집에 가서 잠깐 얘기하다가 또 나와서 집에 바르다 줘요. 근데 이 모습을 멀리서 오델은 차 안에서 보고 있어요. 드디어 왔군. 내가 저 제키 브라운을 죽이겠다. 제키 브라운, 근데 오델은 항상 누굴 죽이러 갈 때마다 장갑을 이렇게 껴요. 장갑을 항상 끼고 권총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밤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제키 브라운은 집으로 가는데 제키 브라운은 혼자 있겠죠. 자기 집에. 그래서 오델은 뭐 이렇게 그 타란티노 특유의 이제 그 수다 장면이 계속 이어지다가 막 말을 하다가 오델이 이제 제키 브라운의 목을 조르려고 이제 드디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권총 들고 와서 목을 졸랐네. 아니 그 대화를 하면서 이제 목을 조르면서 권총으로 죽이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되게 어두운 화면으로 나와요. 나오는데 제키 브라운이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제키 브라운이 맥스의 차에 타고 있을 때 그 우연히 그 앞좌석에 그 여는 공간에 권총이 있었던 거예요. 그 권총을 자기가 빼돌린 거죠. 그래서 그 권총으로 오델을 겨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델하고 이제 상황이 역전됐죠. 네. 이제 제키 브라운이 오델한테 협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경찰한테 만났고 경찰한테 너의 존재 같은 거 다 말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 멕시코에 지금 은닉돼 있는 50만 달러를 가져와서 나한테 12%를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델은 그건 안 되는데 내가 10%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상이 됐어요. 어쨌든 이렇게 되고 이제 무비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 50만 달러를 어쨌든 제키 브라운이 들고 올 건데 그거를 누가 갖는가 이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아까 오델 한 명이 이제 오델도 50만 달러를 가져야 되고 아까 루이스랑 멜라니 이 둘도 물론 오델 편이긴 하지만 그 50만 달러에 좀 욕심이 있고 거기다가 레이를 비롯한 아까 경찰들 또 그 50만 달러 지금 이제 가져가야 되고 이런 지금 거기다 또 이제 제키 브라운은 맥스한테도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돈을 들고 올 건데 하면서 맥스랑 친해져가지고 이 50만 달러의 존재를 이 그룹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결국엔 이 돈을 누가 갖게 될 것인가? 요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포인트가 돼서 영화가 흘러가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엔 그래서 어떤 그 쇼핑센터에서 50만 달러 이제 백을 들고 오고 그걸 막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심리전? 이 두뇌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게 영화의 큰 줄거리예요. 요 정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키 브라운은 자기가 감옥에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44살인데 항공사 직원인데 삼류 항공사 직원으로 나와요. 원래 한 인류 항공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가 이제 어떤 범죄를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나와가지고 삼류 항공사로 갈 수밖에 없었나 봐요. 그 지금 연봉이 1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연봉 1만 달러. 그러니까 당시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많이 버는데. 연봉이 1만 달러면 굉장히 적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1,000만 원 정도예요. 연봉이 1만 달러. 미국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는 여기서 내가 감옥에 갔다 오면 다시 재취업이 안 된다. 그렇죠. 나의 커리어는 여기서 끝난다. 그러니까
자기는 감옥에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지금 오데라고 대치를 하는 거죠. 경찰과도 맞물려 있고. 그래서 이 제키 브라운은 어떻게 되냐면 오델의 그 살해 협박을 받는 상태에서 오델한테도 돈을 갖다 줘야 되고 그 레이를 비롯한 경찰한테도 자기가 돈을 갖다 줘야 되고 이 중간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찰에 협조도 해야 되고 오델한테도 자기가 잘 보여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 와중에 맥스는 제키 브라운과 사랑에 빠졌다. 네. 근데 아니, 여전히 오델에게 고용된 상태죠. 맥스는. 그런데 오델한테 뭐 그렇게 뭐 큰 정의나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돈으로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맥스는 제키 브라운 편인 거예요. 또 재밌는 장면이 제키 브라운이 총을 가져갔잖아요. 자기 총을. 그거를 맥스가 알아요. 알고 아침에 방문을 하는데 방문해서 또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제키 브라운 집에 들렀을 때 나오는 그 델포닉스의 음악이 있어요. 그 음악을 또 자기가 저쪽에 카스트 뭐 상점 같은 데 가서 또 사고. 그리고 또 요 장면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제키 브라운한테 그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음성 메시지 같은 거 남기잖아요. 아, 네. 재밌는 게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메시지가 이제 맥스가 제키 브라운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죠. 혹시 내 핸드폰 번호가 뭐뭐뭐인데 여기로 전화해라. 무슨 일이 생기면. 그리고 또 혹시 모르니까 우리 그 가게 전화번호가 뭐뭐인데 여기로 또 전화해라. 그리고 또 혹시 모르니까 내 삐삐 번호 그때 당시 삐삐 있었잖아요. 삐삐 번호가 이렇게 되는데 요 번호를 누르면 내 삐삐로 연결된다. 여기로 연락을 해라. 자기의 3가지 번호,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알려준 거예요. 그 부분이 두 번째 볼 때는 이 사람 너무 재밌다. 제키 브라운은 그때 아마 마음을 알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뭔가 너무 아련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되고 어쨌든 이 영화는 연애 영화인데 제키 브라운은 재밌는 게 제키 브라운은 이 맥스한테 모든 정보를 다 알려줘요. 자기가 2번에 걸쳐서 돈을 들고 올 건데 1차에는 5만 달러만 들고 올 거다. 1차에는 1만 달러. 1차에는 1만 달러만 들고 오고 2차에는 5만 달러만 가져오는 척하면서 50만 달러를 가져올 거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흘려요. 네. 자기가 그 돈을 빼돌릴 건데 네. 맥스 당신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고 경찰한테 또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1차 정보는 그대로 알려주지만 2차 정보에는 내가 50만 달러를 가져올 거라는 정보는 다 숨겨요. 그러니까 경찰은 5만 달러만 갖고 올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자기는 걸려도 50만 달러에 자기가 빼돌릴 거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고 또 아까 이제 오델한테는 어떤 식으로 정보를 흘렸냐면 자기가 이제 뭐 50만 달러를 가져오지만 그 아까 이제 맥스가 돈을 빼돌릴 거라는 걸 숨겨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제키 브라운과 맥스만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여기에 다 놀아나는 그런 뉘앙스가 돼버린 거예요. 불안하네요, 뭔가. 이게 또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누가 마지막에 돈을 다 가져갈 것인가? 이게 재밌습니다. 요 연애가 이제 하나의 주요 파트고 그다음에 이제 흑인에 대해서 이 영화는 제가 그 정보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이거는 그 제키 브라운을 맡았던 팜 그리어라는 여성분 이분은 네. 1970에서 80년대 삼류 액션 영화에 자주 출연했던 네. 유명한 배우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B급 영화 광팬인 타란티노가 팬들에게 바치는 오마주다 이거는. 그리고 이 팜 그리어라는 분은 폭시 브라운. 이 영화의 제목이 제키 브라운이잖아요. 근데 원래 폭시 브라운이라는 영화가 그녀의 1974년 대표작이래요. 대표작. 이거 완전 오마주죠. 이 여성분을 그러네요. 일부러 이제 여주인공으로 채용을 하고 기용을 하고 일부러 폭시 브라운에서 따서 제키 브라운이라고 네네. 제목을 짓고 그리고 1970년대에 또 유행한 흑인 중심 장르 영화가 블랙스 플로테이션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블랙스 플로이테이션. 그러니까 저번에
그 데스프로프 이야기하면서 70년도에 익스플로테이션 영화 이야기 잠깐 했었거든요. 뭐 그거의 한 갈래라고 보면 되네요. 맞아. 흑인을 주로 소재로 사용하면서 약간의 좀 서브컬처 문화를 다룬 저예산의 느낌이 맞습니다. 내는. 그래서 이 블랙스 플로이테이션이라는 영화가 뭐냐면 1970년 전후에 나타난 흑인 영웅이 등장하는 흑인 관객을 위한 영화예요. 아, 흑인 영웅이 등장하는 흑인 관객을 위한 영화. 이 모든 정보는 네이버 영화 사전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출처는 거기입니다. 1969년에 로버트 앨런 오서라는 감독이 네. 더 라스트맨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효시래요. 효시. 네. 이게 효시가 돼서 1971년부터 한 75년 사이에 200여 편의 흑인 주인공 영화가 막 쏟아져 나온 거죠. 할리우드에. 그래서 영화 제목 자체가 흑인 시저, 뭐 블랙 시저, 그다음에 블랙 가파더, 블랙 롤리타, 블랙켄슈타인, 뭐 이런 식으로 블랙큘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꽤나 유명한 작품들에 그냥 블랙을 넣고 다 흑인을 그냥, 주로 다 흑인이야. 그냥 주인공으로 쓰는 다 흑인이고 그런 영화거든요. 음악도 흑인 음악이고. 그런데 이 영화가 히트를 쳐서 네. 흑인뿐 아니라 백인 관객도 흡수했다고 합니다. 아, 그럴 수 있죠. 블랙팬서 생각난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도. 블랙팬서가 진짜 아카데미 그 뭐 작품상 후보까지 올라갈 정도로 센세이션을 했거든요. 또 흥행도 많이 하고 그건 진짜 전적으로 흑인이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흑인이 최초의 마블 히어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도 할리우드에 그래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 영화가 이런 영화들이. 근데 1975년 이후에 이 블랙스 플로이테이션의 이런 흐름이 좀 잠잠해져요. 왜냐하면 흑인이 범죄자나 마약 중독자, 창녀 같은 부정적인 그런 묘사들이 반복돼요. 네. 그 묘사를 벗어났어야 되는데 네네. 너무 그런 좀 고정된 상에 갇혀 있었던 거죠. 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흑인 영화의 붐은 그렇게 주로 잠잠해졌지만 덕분에 이 5년간의 그 붐 때문에 흑인 음악들이 이후에 그 영화들에 도입이 돼요. 흑인 음악들이 그런 영향을 끼쳤고 그때 당시에 좀 활약했던 흑인 배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흑인 배우들도 할리우드의 주도 세력으로 진출했다.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이런 당연히 근데 이때 당시에 영화들을 봤던 타란티노 감독은 여기에 많은 감흥을 느꼈겠죠. 그렇죠. 나의 추억, 나의 고향. 나는 이걸 오마주 해야겠다.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전 감독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 타란티노 감독은 진짜 심장이 먼저 움직여서 만드는 감독이란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자기가 만들었던 모든 필모그래피들이 그 진짜 자기가 봤던 영화의 그 소스들에서 다 나오는 거더라고요. 킬빌도 그렇고. 맞아요. 그죠. 다 자기가 봤던 거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영화도 어쨌든 만들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건 진짜 흑인 그 장르의 영화에 대한 진짜 헌정적인 작품이다. 네. 그 음악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전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시네플레이라는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보고 온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네플레이님 잘 봤습니다. 이분이 대신 분석을 해주셨는데 각각의 장면이 이제 장면마다 음악이 나오는데 특히나 이 타란티노 영화에서는 음악 감독이 따로 없어요. 그죠? 온전히 다 본인 취향으로 셀렉하시는 본인 취향으로 다 가져가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오델이 아까 보먼 그 자기 직원을 죽이잖아요. 네. 그 죽일 때 나오는 음악이 스트로베리 레러 23라고 나오는데 그게 브라더스 존슨이라는 흑인 밴드가 한 노래를 따온 거래요. 네. 나중에 검색해보면 전 들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노래 좋다. 근데 타란티노 영화는 특징이 노래가 그 순간순간마다 절묘하게 맞잖아요. 노래가 다 너무 좋아. 네. 좋고 좋죠. 노래 자체가 좋고 그 장면에 너무 어울리잖아요. 네. 그래서 노래 좋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지금부터 말하는 사람들은 다 흑인들이에요. 가수들이 다 흑인이에요. 그리고 제키가 감옥에 들어갈 때 나오는 음악이 롱타임 우먼이란 곡인데 이건 팜 그리어 자신이 부른 거래요. 자기가 자기가 부른 노래가 다시 이제 삽입이 되고 그다음에 맥스가
감옥에서 나오는 제키를 볼 때 아까 첫눈에 반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내추럴 하이라는 곡인데 블러드스톤이라는 이제 흑인 그룹이 부른 곡이고 그다음에 맥스와 제키가 다음날 아침에 재회할 때 이 노래 진짜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네. 델포닉스의 Didn't I Blow Your Mind This Time 노래 제목이 긴데 찾아보면 나올 거야. 아마 델포닉스라는 그룹입니다. 델포닉스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진짜 유명한가 봐요. 노래가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상황이 절묘하게 맞았더라고요. 이게 사랑 노래인데 너무 그 뭐랄까 끈적끈적한 둘의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줘요. Didn't I blow your mind this time. 정확한 딕션. 정말 좋습니다. 네. 이 노래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작당 모의를 할 때 레이 에이어스의 뭐 이그조틱 댄스나 아라곤이나 블로링 브로즈라는 그 음악이 나옵니다. 이런 음악 이제 간주곡 자체도 근데 이 간주곡들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게 이 곡들은 전부 커피라는 1973년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트랙들이에요 이미.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 팜 그리어, 제키 브라운. 놀랍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가져온 거예요. 타란티노가. 노렸네요. 이거 노린 거예요, 진짜 100%. 그리고 이 영화의 맨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는 곡이 뭐냐면 바비 워맥의 어크로스 110th 스트리트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도 너무 좋은데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오고 제일 처음엔 그냥 경쾌하다. 근데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뭐 이거 스포일러일 수 있겠지만 그 제키 브라운이 아까 이제 맥스랑 짜고 $50만 빼 돌려요. 성공했어요 결국. 네네. 작전에 성공해가지고 이제 제키 브라운이 그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제 뭐 경찰은 뭐 그냥 허탕을 치고 다 속여 먹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범죄자 3명 있잖아요. 오델? 오델 패거니 오델과 멜라니와 루이스. 멜라니와 루이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결국.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타란티노 영화의 특징인데 악당들은 다 죽어요 결국에. 그러니까 한두 명 살고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이게 그래서 저 정이 가는지도 몰라요. 결국에는 의가 이기고 어쨌든 근데 제키 브라운은 $50만 탈취해서 이제 맥스한테 제안을 한 거죠. 나랑 같이 스페인 같이 가자. 나랑 갈래? 차를 타고. 근데 맥스가 같이 안 간대요. 왜요? 근데 왜지? 이게 그러니까 나 같으면 $50만 당시에 $50만 하면 5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더 많았겠죠 아마. 그쵸. 그때 당시 97년이면 그때 물가를 비교하면 훨씬 많았겠죠. 한 10억 정도 됐을 거야. 그러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돈 가지고 그냥 놀면서 자기가 굳이 이런 힘든 일을 안 해도. 근데 거절을 해요. 그것도 그런데 그렇게 제키 브라운을 좋아했잖아요. 좋아했는데 근데 왜 안 가지? 이거는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이거 제가 영업하는 거 아닌데 저도 잘 몰라서 하는 얘기긴 한데 왜 마지막에 제키 브라운을 맥스가 안 따라갔을까? 그 이유가 안 나와요 영화에는? 전 잘 모르겠어요. 안 나오는구나. 직설적으로는. 직설적으로 그러면은 마지막에 그냥 팸 그리어만 떠나나요? 팜 그리어만 쓸쓸하게 떠나는데 어크로스 110th 스트리트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 이 음악은 내가 처음에 들었던 음악인데 다시 또 나오네. 근데 그 음악의 감흥이 처음엔 되게 아까 신났다고 했잖아요. 가사가 뭔가요? 근데 제가 가사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곡은 신나는데 그런 곡 있잖아요. 곡은 신나는데 가사는 슬픈. 가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가사의 주인공이 이제 그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반추하면서 회고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나는 되게 범죄 활락가 같은데 살았어. 난 되게 힘들게 살았지 하면서 자기 삶을 주저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목이 110번가를 건너며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110번가가 자기 살았던 곳인데 거긴 뭐 흑인 할렘과 같은 수준인 거예요. 네, 느낌이. 창녀들도 있고 나를 잡는 그 범죄자들도 있고 그런 데를 나를 거쳐왔어. 그런 데를 다시 가면 안 돼. 막 하면서 자기 삶을 막 이제 아련하게 이제 추억하나 회상하나 그런 노래인데 가사가 너무 좀 쓸쓸하고 슬프고 좀 안 된 애잔한 그런 가사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제키 브라운은 결국 이제 되게 막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자기 혼자 이제 공항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제키 브라운이 떠날 때 이미 다 죽어 있었어요. 오델이랑. 근데 경찰은 사람이... 여전히 그녀를 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찰은 더 이상 안 쫓아요. 아까 $5만 내가 가져오겠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5만만 넘겼구나. 45만 달러를 들고 그럼 가는 거구나. 튄 거죠. 제키는 사실. 이게 속였으니까. 그 아까 3명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말해드릴게요. 이 영화는 또 왜 연애 영화라고 내가 또 그랬냐면 제가 연애 그가 두 커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맥스와 제키 브라운이고 네. 또 한 명은 누구냐면 아까 이제 그 좀 로이스 역이 누구였냐면 로버트 드니로. 네. 로버트 드니로와 멜라니. 예, 로이스와 멜라니가 같이 있잖아요. 같이. 네. 근데 멜라니는 로이스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멜라니 이제 의자에 앉아 이제 뭐 거의 들어 누워가지고 비키니를 입고 들어 누워서 다리를 흔들면서 특히 발을 또 보여줘. 클로즈업해서 네. 발로 이렇게 막 로이스를 좀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 같은데 마약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약을 펑펑펑펑 피고 있는데 그 로이스한테 자기가 이제 이거 제일 첫 장면이에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죠. 이거 한번 펴볼래요? 이제 오델이 전화 받으러 간 사이. 그래서 로이스는 그걸 또 받아서 마약을 펴요. 기침을 콜록콜록하면서도. 그러니까 멜라니는 루이스한테 은근히 그 애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호감 이런 걸. 그리고 오델이 없을 때 이제 멜라니가 루이스는 말도 안 했는데 멜라니가 루이스한테 우리 할래요 하면서 또 둘이 섹스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전 너무 안타까운 멜라니가 좀 불쌍한 게 멜라니 어떻게 보면 순수한 영혼이에요. 자기는 그냥 순수하게 자기 꿈은 그냥 마약하면서 TV 보는 거라고. 그게 어떻게 꿈이에요? 오델이 야 너는 왜 마약에 쩔어가지고 TV나 보고 있냐. 근데 자기가 그때 대답한 게 이 대사예요. 자기 꿈은 그냥 마약하면서 TV 보는 얼마나 순수해. 순수한 영혼이에요. 그냥 단순한 어떻게 보면 멍청한 영혼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오델이 자꾸 전화가 오면은 오델이 자꾸 눈치를 줘요. 야, 너 가서 받으라고. 내가 갈 수는 없잖아. 네가 먼저 받아 이런 건데 멜란이랑 오델은 그래서 좀 자꾸 신경전을 벌여요. 근데 오델이 없는 사이에 뭐 이렇게 둘이 섹스도 하고 결국엔 마지막에 이제 아까 그 $50만 돈다발을 가지고 챙기러 가야 되는데 멜란이랑 루이스랑 같이 한 팀이 돼서 움직여요. 근데 루이스는 자꾸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멜란이 팔도 막 끌어당기고 집에서도 멜라니가 너무 늦게 나왔다는 거죠. 야 지금 시간이 빨리 가야 돼 늦었어. 근데 멜라니는 너무 여유를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 생각엔 멜라니는 루이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옷을 열심히 입고 있었다. 비키니밖에 없는데 비키니 대신에 비키니 여러 벌 입고 있었나? 이제 제대로 된 옷을 입고 근데 갔는데 루이스 어쨌든 그 얘네들은 모르고 자기네들은 이제 $5만 가져온 거죠. 네네. 이제 제키 브라운이 $5만 멜라니랑 루이스한테 넘겨줘요. 가방을. 멜라니 루이스는 그걸 챙겨 나오면서 이제 주차장으로 가는데 루이스는 계속 긴장한 상태예요. 너무 긴장해서 자기 차를 못 찾는 거예요. 멜라니는 놀린다고 아니 자기 차도 못 찾네 하면서 막 자꾸 신경을 건드리는 거죠. 자기 차도 못 찾네 하면서 근데 루이스가 이제 자꾸 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너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계속 얘기를 해요. 루이스는 되게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네. 계속 그러지 마 하면서 멜라니 계속 놀리고 있고 그러다가 너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했는데 멜라니가 한마디 더 하다가 루이스가 갑자기 총을 쏴서 죽여버려. 진짜요? 이게 타란티노. 그거 근데 타란티노 스트다 정말. 그냥 갑자기 죽여버려 진짜. 그래서 멜라니 이때 죽어서 퇴장. 사망. 멜라니 사망. 루이스는 멜라니를 전혀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건 아니에요. 멜라니가 그래서 너무 순수한 영혼인데 너무 불쌍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연애라고 생각했어요. 나름의 커플이 좀 그러지만 좀 연애였다. 짝사랑이었다. 너무 안타깝다. 루이스는 이렇게 혼자 돈다발을 챙겨서 차를 타고 차를 몰고 가요. 오델하고 이제 좀 합류를 하죠 나중에. 근데 오델이 루이스가 자기 고백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멜라니를 죽였다고. 걔가 막 이래가지고 내가 죽일 수밖에 없었어. 오델이 그래서 물어보죠. 야 죽일 거면 확실히 죽이지. 제대로 죽였어? 이런 식으로. 오델은 되게 좀 차가운. 아까 보먼도 죽이고 제키 브라운도 죽이려고 했던 자기한테 방해가 되면 다 죽여버리는 스타일인 거예요. 확실히 죽였어? 내가 2발을 쐈긴 쐈는데 배랑 가슴에 쐈거든. 죽은 것 같긴 해. 걔가 나중에 불면 안 되니까 하면서 오델이 야단을 주고 차를 세워요. 결국 차를 세우고 오델이 야 왜 $5만 밖에 없어?
50만 달러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간 거야? 네가 빼돌렸어? 막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말싸움하다가 오델이 갑자기 루이스를 총을 쏴서 죽여요. 일을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거네. 제키 브라운이 5만 달러는 경찰한테 주고 5만 달러는 루이스랑 멜라니한테 줘서 그게 오델한테 가기로 하고 자기는 40만 달러를 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냐면 오델이 결국엔 5만 달러 가지고 있잖아요. 5만 달러 갖고 있고 그 제키 브라운은 경찰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쇼핑센터에서 그 멜라니라는 그 여자가 나의 5만 달러를 뺏어서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요. 자기 걸 건네준 건데. 그 결국엔 5만 달러 오델이 갖고 있잖아요. 지금 이 오델이 결국 이제 화가 나서 제키 브라운한테 연락을 하기 전에 맥스한테 연락을 해요. 맥스가 먼저 연락을 했나 어쨌든 연락을 해서 야 제키 브라운 어딨어? 그년이 내 50만 달러를 갖고 있지. 다 내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 결국 맥스랑 오델이 만나서 제키 브라운한테 가요. 그 흥신소 맥스의 사무실에. 근데 제키 브라운은 태연하게 앉아 있는데 그 뒤에는 경찰이 레이를 부른 거예요 이미. 레이를 불러서 경찰이 수총을 들고 숨어 있고. 그 상태에서 오델이 이제 제키 브라운한테 여기 왜 불이 꺼져 있지 하면서 들어오다가 제키 브라운이 레이 지금이에요. 저 사람 총 들고 있어요 하니까 레이가 튀어나와서 오델을 죽여버려요. 갑자기 또 죽여요. 이러고 3명 다 죽었다. 이러고 이제 아까 그 마지막 장면 우리 같이 갈래요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영화가. 이게 영화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정말 맥스가 떠나지 않은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그러니까. 누구라도 살아있으면 그녀를 여기서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총알바지가 되겠다 이러고 남아있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기 다 죽었네. 저기 다 죽었고 경찰은 제키 브라운 완벽히 믿고 있어서 믿고 있고 5만 달러 이미 받았고 이미 사건은 종결됐고 그러면은 맥스가 떠나지 않은 이유를 정말 모르겠네요. 떠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제 맥스 이제 사건 위주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좀 이제 궁금한 게 생겼는데 맥스는 어떤 인물이에요? 약간 성격이라든지 스타일 뭐 이런 게 어떤 스타일인가요? 맥스는 되게 좀 그런 아저씨잖아요. 좀 무덤덤하고 좀 대사도 별로 없어요. 대사가 진짜 없고 무덤덤한데 그냥 진짜 무덤덤해요. 네, 그런 스타일. 제키 브라운은 근데 아무튼 감옥에 갔다 온 전력이 있긴 하지만 그 좀 정상적인 루트로 스튜어디스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맥스는 흥신소 그러니까 막 깨끗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맞아요. 끝까지 약간 그녀가 그냥 자기랑 연루되면 위험할까 봐 보내준 건가? 자기는 여전히 좀 암흑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 또 이것도 깨알 상식 중에 하나가 그 맥스의 직원이 한 명 있는데 덩치 큰 윈스턴이라고 있어요. 윈스턴 이거는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는데 오버워치라는 게임에 윈스턴이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펄프 픽션에도 윈스턴 나오거든요. 멀리 가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윈스턴 아니 흑인 그 거구가 원래 근데 오버워치에도 윈스턴이 탱커거든요. 네. 그 윈스턴 오랑우탄 원래 약간 그런 어감인가 보다 영화에서는. 그럴지도 몰라요. 윈스턴이 재밌는 게 이 윈스턴이 오버워치 나오죠. 그다음에 킬빌에도 그 검 있잖아요. 검을 만들어주는 일본인이 하토리 한조. 한조예요. 한조 아시죠? 한조. 네. 한조 유명. 활 쏘는 애는. 한조가 오버워치에도 일본인 그 캐릭터로 나와요. 한조가 제가 정하지 않은 실존 인물인 것 같더라고요. 진짜? 네. 그러니까 약간 레전드 같은 일본의 그런 인물이 그러니까 약간 홍길동처럼 약간 없었는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가?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추측을 했죠. 이거는 분명히 그 오버워치의 팀원 중에 누군가가 그 타란티노 감독의 광팬이다. 그래서 윈스턴 가져오고 한조 가져와서 캐릭터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저는 이게 이제 오피셜은 아닙니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전 또 마지막으로 하나 또 덧붙이고 싶은 게 아까 흑인에 대한 영화를 했잖아요. 음악도 그렇고 뭐 주연 배우도 그렇지만 실제 인물 관계도 볼게요. 제키 브라운이 여자 주인공인데 모든 사건을 다 주도하죠. 결국엔 이 모든 사건, 이 영화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가장 두뇌이기도 하고 가장 주도하는 인물은 제키 브라운인데 흑인 여성이에요. 이거는 근데 진짜 깨어있다. 그죠. 백인 감독이 97년 당시에 흑인 여성을 주인공으로 해서 흑인 원탑 영화를 만들었는데 또
나중에 맥스랑 제키 브라운이 헤어지기 전에 키스를 해요 또.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흑인 여성과 아니면 흑인 남성이든 어쨌든 흑인과 백인이 만나서 키스하는 장면 영화에서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습니다. 뭐 자주는 없죠. 네. 요새는 많잖아요. 아니, 옛날 영화 얘기하시는 거죠? 옛날에? 요새 맞네. 나만 몰랐어. 바스터즈에서도 응, 나만 몰랐어. 나오잖아. 메인 커플이 흑인이랑 백인 여성. 근데 그것도 웃긴 게 그것도 코엔틴 영화니까 뭐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97년 당시 이거는 그렇죠. 굉장히 보수적이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센세이셔널한 건데. 네, 파격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흑인 여성이 백인 남성하고 키스를? 그렇죠. 맞죠. 그럼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 저렇게 타란티노는 깨어 있어 선지자야 막 이런 PC에 너무 좋아. 이런 감성 너무 좋아. 그리고 재밌는 게 아까 이제 마이클 키튼하고 사무엘 잭슨과 로버트 드니로 쟁쟁한 분들 나왔잖아요. 네. 사무엘 잭슨은 이제 오델이라는 그 아까 흑인 이 범죄자 집단의 또 우두머리예요. 흑인이 또 우두머리예요. 그 로버트 드니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되게 띨빵하게 나와요. 원래 로버트 드니로가 얼마든지 카리스마 있으려면 할 수 있거든요. 원래 약간 그런 연기 카리스마 있는. 원래 그런 연기 잘하잖아요, 로버트 드니로. 근데 여기서 보면 진짜 바보처럼 진짜 빙구처럼 나와요. 보면 아직 진짜 로버트 드니로 역할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 영화 팬들은 의아할 거예요. 아니 저런 위대한 대배우를 모셔놓고 저 정도 역할밖에 일부러 이거는 타란티노가 노렸다. 그거는 약간 일부러 흑인이 더 강하고 사실 백인 우월주의 사회니까 백인을 더 바보같이 백침이 넘치게. 백침이 재밌는 건 아까 마이클 키튼이 연기한 그 형사 마이클 키튼도 되게 띨빵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둘 다 두 대배우가 둘 다 띨빵하게 나와요. 하는 짓도 띨빵하고 말도 좀 제대로 못해 어눌해. 그리고 제키 브라운한테 막 휘둘리고 레이도 그렇고 둘 다 띨빵하게. 근데 흑인들은 되게 영리하고 뭔가 좀 프로페셔널하게 좀 되게 잘 나와요. 네. 묘사가 잘 돼 있어요. 이런 거 보면서 이건 완전 진짜 흑인 헌정 영화다.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흑인들이 너무 좋아해. 열광이겠다. 이런 영화를 만들어주신 타란티노 감독님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하고 끝날까요 아마? 네, 재밌었어요. 이 영화 괜찮죠. 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지만 처음에 봤을 땐 지루했는데 내가 두 번째 봤을 땐 이 영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다. 왜냐면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겠다. 제가 지금 했거든요. 이제 분석해서 이 정도 아름답게 나왔지. 여러분들 보시면 지루할 거예요. 이게 거의 100% 지루할 거예요, 이 영화가.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파면 팔수록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좋은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해석이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해석이 다예요, 솔직히. 어쨌든 이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